그 와튼 스쿨의 그 중국의 세기 이 책은 2006년에 번역한 거여서 지금 뭐 벌써 한 7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 책은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강의 그 중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책만 하더라도 2006년이어서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의 그러니까 생산 공장 관점에서 썼거든요, 저 책은.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중국이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비 시장으로 변모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격세지감 느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중국을 생산 관점에서도 보고 또 소비 관점에서도 보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패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 말고 뭐 사회나 뭐 문화나 정치, 군사 이제 이런 쪽까지 얘기를 이제 쭉 드릴 거거든요. 물론 뭐 오늘 제가 뭐 정치 그런 얘기를 막 너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경제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뭐 당연히 아시듯이 경제가 이제 커지면 자꾸 발언권이 이제 세지면서 여러 나라에 이제 그 압력도 주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듯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게 이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군사 대국 그리고 패권 국가 이런 걸로 이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팍스 시니카인데 옛날에 뭐 로마의 평화 시대 이런 걸 뭐 팍스 로마나 뭐 그리고 뭐 팍스 브리테니카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돼서 세계에 평화를 갖다 준다. 그러니까 덜 싸우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팍스 시니카거든요. 팍스라는 게 영어로 그 피스, 그래서 평화라는 뜻이고요. 시니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진나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저런 말이 나왔는데. 자, 하여튼 이런 그 제목으로 하되 이제 목차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럽니다. 처음에 이제 워밍업을 약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지금 자본주의 국가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치적인 체제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경제 체제는 이미 자본주의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한 뭐 16세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들, 뭐 여러 가지 뭐 GDP나 1인당 GDP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로 이 팍스 시니카, 중국의 세기, 중국에 의한 그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시기가 뭐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행보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삼아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 얘기는 뭐 오늘 뭐 주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취급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그 한국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뭐 물론 그 전부터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자본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꼭 중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지금 뭐 길게 보면 뭐 500년 역사라고 그러고 짧게 보면 뭐 200년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좀 사회주의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이 이제 본연의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블루 캐피탈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블루하다. 뭐 그게 청색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유방임적이고 국가 간섭이 좀 덜하고 뭐 그리고 시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이제 원래의 자본주의 있잖아요. 자유방임에 가까운. 그거를 그래도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유럽은 이미 사회주의로 많이 가버렸어요. 공산주의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서구식 자본주의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지금 미국 경제에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높아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식 자본주의는 아까 블루 캐피탈리즘하고 반대되는 표현으로 그레이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회색 자본주의.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고 뭔가 이제 국가의 그 공산주의 그런 정치가 이렇게 좀 독재도 하면서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레이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과연 미국식 그 자본주의를 앞으로 누르게 될까? 이제 그런 게 뭐 요즘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본주의가 뭐 옛날에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초에 그림으로 보는 자본주의 뭐 이런 책을 지금 발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의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페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그 자본주의와 관련되는 그림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 뭐 유명한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최대한 뽑아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중국의 세기 이쪽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실력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해한 바를 오늘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건 뭐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가운데 놓고 그린 지금 그 지도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작년에 알게 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만 모른대. 근데 우리 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안대.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만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 안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전에 YS 때는 우리가 OECD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안 봤잖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외국에서 보는 평가하고 우리가 보는 평가하고 이제 역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하여튼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중국하고 일본이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외국 사람들은 다 안돼요. 우리는 못 모르고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지역에 놓여 있다라는 거.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바다로는 또 미국 등등. 하여튼 정말 위험한 지역. 앞으로 21세기에 세계 전쟁이 터지면 두 군데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 중동 쪽하고 이 동아시아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 행보를 보이셔야 돼요.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군데에서 터질 거라고. 저쪽은 이제 자원 분쟁, 그리고 이제 아랍, 이스라엘 그런 이슈고요. 근데 이 경제 규모나 그런 걸로 보면 이 동아시아가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전쟁 얘기를 평소에 잘 안 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좀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전쟁 얘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지난 한 60년 동안 없었다고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 전혀 없거든요. 그런 행보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밍업 쪽은요. 왜 우리가 G라는 게 이제 great라는 뜻이거든요. 크다. great, G2, G7, G8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국가별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G2는 이제 그레이트 2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이렇게 있고, 거기에 러시아를 합치면 G8이고, 그리고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이 이제 저쪽에 있고, G8은 안 들어가는데 이제 12개 국가가 더 들어가면 이제 G20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있죠. G20에. 지금 이제 EU는 이제 그 유럽 연합 쪽이긴 한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의장국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일랜드가 의장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G20 말고 또 훨씬 더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다 합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G7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좀 적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라 개수가 늘어서 130개 국가가 이제 G77에 들어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국가가 몇 개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 유엔에서 인정하는 제가 이게 한 220개 국가 그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이 G77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강소국, 강중국, 강대국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강소, 강중, 강대 중에. 네? 강대는 아닌 것 같고. 한때 우리가 강소국 되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강중국인 것 같아요. 강중국.
이따 같은 자세히 얘기하는데 우리를 너무 적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뭐 10년, 20년 전 생각으로 자꾸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미 강중국이 됐고요. 잘만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떠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대통령 후보도 자기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형국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전체 역사, 전 세계 뭐 한 3,000년 역사 중에 제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엠파이어. 엠파이어의 뜻이 뭐죠, 원래? 엠파이어? 이제 한 나라, 네이션, 뭐 컨트리는 조금 더 적은 의미고, 이제 제국은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통솔하고 점령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는 걸 말하죠. 원래 자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영토로 보면은요, 제일 큰 그 엠파이어가 전 세계 한 25%를 차지했던 영국이었고요, 대영 제국. 그 다음이 이제 아시아 쪽의 몽골 제국이었고요. 이제 러시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세계에 그 제국이 있나요?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엠파이어가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제국 형태를 띄어가지고 했고, 그리고 소련도 사실은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기 나라 있는데 옆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에스토니아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쫙 주변에다가 거느리고 있는 소련도 이제 제국인데, 하여튼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없거든요. 미국이 제국인가요? 제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국인가요? 그냥 명목적으로는 제국이라고 안 하지만. 근데 미국 보고요, 당신 나라 제국이지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누굴 막 점령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제국하고 패권이란 말이 좀 다르거든요. 제국은 이제 침략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로 이렇게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제가 앞에 말한 그 제국 그 역사상 그 그레이트 세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가 해당이 되고요. 이제 패권은 점령은 안 해요. 점령은. 그렇지만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게 큰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상대 국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론 생각을 좀 하긴 하는, 배려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뜻대로 이 다른 상대방 국가가 가도록 실력을 갖는 그런 그 패권, 헤게모니, 그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하고 패권은 다른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패권 국가예요. 제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샌디 버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했냐,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파워다. 그러니까 결국 헤게모니를 쥔 그런 그 패권 국가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제국이라는 건 없지만 결국 거기에 상응하는 패권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패권 국가는 어떻게 보면 더 자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자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뭐 앞에 다른 나라 다른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뺏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약간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막 뺏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로 뭐 비유를 하면 어떨까? 혹시 여러분이 뭐 패권이 될지 뭐 제국이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패권이라는 거는 이제 제국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뭐 패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이제 무력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걸 하다 보면은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발달하겠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에너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자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장악하는 거죠. 뭐 그 미국의 이제 뭐 엑선 그런 이제 그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그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거, 식량. 근데 예전에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이 아주 뭐 풍부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이게 자기들의 어떤 자원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식민지를 통해서 식량을 얻었는데, 미국은 이 자체가 비옥한 땅이 많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식량이죠. 뭐 쇠고기 같은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 식량.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축통화로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재정 적자가 나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발권을 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 이렇게 그걸 카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축통화를 안 뺏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달러로 무슨 결제를 하다가 이제 우리는 뭐 중국 위안화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실력 행사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발권 이 자체에서 엄청난 시니어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권 비용 그 자체는 생산 비용이 엄청 작은데 그거 갖고 자기 나라가 막 알아서 이제 하니까. 물론 너무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국에서는 보통 없었던 건데 이제 이 인권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왜 티벳에서 이제 인권 문제 생기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부도 얘기하고 뭐 연예인 스타도 가서 얘기하고 뭐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 이 무력, 석유, 식량, 달러, 인권 이 5가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어떨 경우는 이거 가지고 공략하고 어떨 경우는 이거 가지고 공략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더 생각하면 이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가지가 미국이 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데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뭐 경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식민지를 서로 뺏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교적으로 뭐 이슬람교하고 뭐 기독교 간의 싸움.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왕조 간의 경쟁이 있었잖아요. 뭐 합스부르크하고 뭐 부르봉 왕조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발생하는 거.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요, 특히 이제 제국과 그리고 패권 국가하고 관련해서는 이 과잉 팽창, 이 오버스트레치란 거 뭐냐면요. 자기가 손 뻗으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손보다 이제 더 멀리 이제 뻗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대방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넓어지다 보면 이제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국방비도 당연히 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분쟁도 생기고 국방비가 너무 많다 보면 이제 재정 적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 부채가 늘게 되고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늘면 이제 결국 허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채권을 다른 나라가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 8년 동안 할 때 오버스트레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라크 뭐 등등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재정 적자가 엄청 나가지고 결국 2008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국도 그랬고 제국의 그 마지막 부분이 항상 이겁니다. 오버스트레치. 자기의 이제 역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버스트레치를 하다가 이제 지금 위기상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 이제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다른 국가하고 이제 어떤 전쟁의 그 빌미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발생의 뭐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그 미국이 패권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우선 그 오버스트레치 때문에 생기는 이제 군사적인 그 패권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그 과도한 정부 부채 등등 뭐 해가지고 이제 결국 주축 통화까지 뺏기면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영국이 뭐 그 파운드 스털링화로 이제 전 세계 주축 통화하다가 미국으로 넘기게 된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문화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그 자꾸 믿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유난히 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기독교 그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근본주의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대교하고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체성, 문화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지 부시가 대표적인 이 기독교의 근본주의에 해당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요즘 다양성 그런 사회에서 다른 종교하고 이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화적인 거, 이거 세 개에서 만약에 주도권을 상실하면 그러면 이제 진짜 패권 국가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지금
이 주축 동안 실내 추락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렇죠?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뭐 터지고 있고 하여튼 뭐 제가 뭐 미국이 뭐 패권 국가를 이뤘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전 세계 그런 엠파이어나 그런 패권 국가의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가 2013년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의 경제 전망으로 이제 갑자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IMF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진 건데 올해 이제 3.6% 성장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치에 해당되는 3.6% 한다고 그러고 이제 중국은 지금 8%, 미국은 2%, 그리고 유로 전체는 이제 지금 0.2 거의 제로 성장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중국이 8.2%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한 10% 성장을 했거든요, 연평균. 그러니까 지금 10%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미국은 뭐 이 정도 했는데 하여튼 뭐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뭐 훨씬 더 낮은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계속 고성장을 할 거고 이제 미국은 뭐 그럴 여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뭐 경제 이런 그 통계하는 분들 뭐 경제 사학자나 경제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2020년 가면 이제 중국이 이 미국을 GDP 관점에서 추월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는 몇 년에 추월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2035년 그때 추월한다고 그랬고요. 더 한 20년 전에는 추월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다가 지금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기 예측이나 다른 거 할 때 항상 연구하시는 게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보시면은 확실한 추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발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보다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6이 아니라 이제 3.2% 성장할 거라고 지금 수정 발표했고요. 뭐 전 세계도 지금 3.6에서 3.5로 내려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하여튼 내년 경제 전망치를 갖고서 이제 그동안 한 1년 동안 계속 발표한 걸 보면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추세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 뭐 이제 패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경제 전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본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 하면 이제 뭐 머리에 막 떠오르는 연상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돈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래퍼, 뭐 하여튼 뭐 요트도 생각나고 럭셔리도 생각나고 주식회사, 뭐 은행, 뭐 빈부격차, 뭐 유대인 신자유주의 풍요 막 이런 얘기들이 머리에 이제 생각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 근데 이제 돈을 예전에는 쩐이라고 그랬잖아요. 쩐의 전쟁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고 그러는데 이 쩐이 이제 한자로 이렇게 쇠금에다가 이제 이 창과라고 그러죠. 창과. 응? 그래서 이 금을 놓고 서로 싸우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경쟁이 불가피하고 뭐 다툼이 불가피하고 뭐 심하게 가면 이제 전쟁도 불가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돈의 속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옛날에 이 쩐이란 한자어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은 영원히 하여튼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이걸 갖고 있으면 어쨌든 뭐 파워를 발휘할 수도 있고 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험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한 500년 전에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피테르 브리겔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무슨 그림인지 금방 아시겠죠? 고기를 잡았는데 뭐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조그만 고기가 있고 그 고기 입에 또 더 적은 고기가 있고 이런 이제 약육강식, 먹이 사슬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준 그림인데 뭐 500년 전에 그렸는데 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본 그거 이제 문제 생겨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그런 고기들 많이 먹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참치 먹지 마라고. 근데 참치는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의 그 나쁜 이제 그런 성분들이 이제 조그만 고기에는 적게 들어있는데 자꾸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참치를 먹으면 우리는 이제 훨씬 더 위험하다, 위험에 노출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게 테르 브레겔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500년 전에 네덜란드가 이게 막 커갈 때야, 커갈 때. 그래서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아세요? 플랑드르 혹시 모르세요? 플랑드르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쪽인데 이 북해하고 붙어 있는 그 부분. 옛날에 거기가 모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생기게 된 초창기가 어디냐면 이 이탈리아 이쪽 북부하고요, 이쪽 플랑드르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랑드르가 자본주의 초창기 자본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화가입니다. 페테르 브리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11년에 포스터로 이제 나왔는데, 1911년이 언제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했거든요. 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지배하는 이 제국주의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최고조.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땅 식민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나라들끼리 붙은 싸움이거든요. 우리 전 세계 최초의 제국주의, 최초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아주 첨예하게 디벨롭된 그런 제국주의 전쟁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이 보면 이제 캐피탈리즘의 이제 어떤 위계 질서거든요. 저 위에는 이제 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치자, 그리고 여기는 성직자, 여기는 이제 군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부르주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아래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헉헉대면서 저 이 시스템, 이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다. 이제 그런 풍자적인 그림입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게 뭐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로 제국주의가 아주 이렇게 팽배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고요. 그래서 리처드 코치라는 분이 쓴 서구의 자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이 서구 문명을 만든 6가지 중심 사상을 거기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서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동양에서 만든 건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카톨릭이 아니고요, 이제 신교 쪽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더 자세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주의파 그런 쪽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막스 베버의 왜 프로테스탄트 정교와 뭐죠? 자본주의 정신, 그런 책을 이제 썼는데, 근데 거기가 이 켈빈주의파 종교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카톨릭 때는 안 됐는데, 뭐 여기서 오늘 제가 그걸 자세히 얘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종교적인 어프로치로 이 서구 문명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낙관주의, 앞으로 잘 될 거야. 낙관주의 해야지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비관주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과학 기술 뭐 혁명 발달한 거, 그리고 자본주의, 어떤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문명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서구 문명은 결국 자본주의다라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아까 그림으로 보는 자본주의 이제 이런 뭐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네이블러, 동인이 뭔지 그런 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도와 물질과 사람과 이런 뭐 사회문화 환경,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니까 이런 이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 안에 유대인을 넣었어요. 제가 주. 근데 여러분은 자본주의를 아까 뭐 서구 문명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대요. 철학과 정신과 자기들의 어떤 직업,
그리고 금융 중시하는 거 있잖아요. 은행을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은행 뭐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건 됐는데 예전에는 은행이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유대인이 그 밑에서 이렇게 쫙 그 실질적으로는 조종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그 얘기 처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그 자본주의를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현재 유형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네 개로.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게 이제 민주주의냐,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권위주의냐, 이거는 이제 오소리테리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데모크라시하고 이제 반대죠. 제 이름이 요건 거 아시죠? 김민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제 체제죠. 이제 자본주의냐,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독재국가, 공산국가는 사회 권위주의고요. 이제 이 사회하고 저 권위하고 합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 독재 성격이 많지만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지금 경제 성장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지금 미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조지프 슈페터라는 혹시 경제학자 아세요? 거기는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이제 진화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벌써 1946년에 쓴 책인데, 그래서 유럽은 지금 물론 자본 성격은 있지만 상당히 사회주의 성격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모든 나라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죠. 이쪽으로. 그렇죠. 옛날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거였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로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갈 건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뭐 소화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중국하고 베트남도 사실 원래는 여기였다가 이제 일로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여기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하여튼 그 자본주의 유형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이제 다른 말들로는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모리스 알렌은 이제 카지노 자본주의, 이제 금융이 판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미국 그 노동부 장관이던 로버트 라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2008년 그 문제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완벽한 그런 자본주의다 그래서 슈퍼 자본주의란 말도 썼고, 또 예전에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고든 게코잖아요. 거기서 왜 주주총회 할 때 이제 뭐 그 탐욕이야말로 바로 선이다. Greed is virtue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돈만 막 챙기고 뭐 배려도 안 하고 뭐 하여튼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뭐 벼락부자 뭐 그런 게 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이 말은 이미 이제 2008년 때문에 잘 안 쓰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일부 국가에 있긴 있지만 이거는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왜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카르마 자본주의, 이게 카르마가 이 산스크리트 말로 이 업복, 인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천민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이제 그 얘기죠. 따뜻한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고, 뭐 포용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게 다 여기하고 이렇게 맥락이 서로 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뭐 막상 다 이쪽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카르마 자본주의는 이 천민 자본주의하고 상당히 좀 반대되는, 이제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하고도 상당히 반대되는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이 카르마 자본주의를 가장 주장하는 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산스크리트가 인도 그쪽 뭐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미국 전체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예를 들면 100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럼 1000명 중에 100명이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중에 뭐 프랄라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람차란 뭐 이제 이런 유명한 경제 경영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원래 이제 그런 그 구루 뭐 그런 말 있죠. 뭐 구루 뭐 등등 카르마 해가지고 요즘 경영학에 이 인도 이 용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여기하고는 멀어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조금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이해하시죠. 하여튼 인도가 이쪽이에요. 앞으로 한 40년 지난 2050년 되면 지금 예상으로 뭐 인도가 중국을 누르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측으로 보면 한 2040년을 이렇게 전환점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카르마하고 이 천민 자본주의하고의 그 대충돌이 다시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뭐 이제 공장이니까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분명히 자기를 이제 위협할 거란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디를 지원해주고 있냐면 사실 인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인도는 민주국가거든요. 민주국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민주국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운영하는 그 시스템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코드가 이쪽이 더 맞아요. 이렇게 서구하고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여기 중국을 견제할 만한 큰 나라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쪽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동아시아 이쪽 뭐에서 만약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설 자리를 잃게 되면 더욱더 인도에 의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왜 유럽 전체로 보면 영국이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잖아요. 섬나라잖아요. 아시아의 영국이 일본이거든요.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대륙은 아니지만 섬으로서 상당히 큰 나라고 어쨌든 영향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보다는 인도하고 이 일본 이쪽을 교두보로 해서 그러면 이제 측면 공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세상이 워낙 뭐 자주 바뀌니까 뭐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그거는 뭐 거의 머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카르마 자본주의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것이 인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미국 관점에서는 인도하고 일본을 이제 상당히 그 중국에 견제하는 그런 포석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하여튼 콘트라티에프라고 한 5, 60년에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크게 이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한 1800년이 언제냐면 이제 프랑스 혁명 일어난 그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화 되는 이게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증기엔진 면화 등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IT 그런 그 사이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T 사이클이 지금 뭐 벌써 끝났다라는 말도 있고 이제 이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뭐 5, 60년 그런 사이클이어서 이거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롱 웨이브 하여튼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걸 처음 만든 그 사람이 콘드라티에프인데요. 콘드라티에프는 1920년 그때 무렵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사이클 3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후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더 디벨롭해서 지금 5번째 사이클까지 했는데 이 콘드라티에프가 러시아 경제학자인데 이 소련 그 나라에서 그 추방당해 갔고요. 그러니까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이론을 만든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게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클 없이 그냥 쫙 잘 나간다. 근데 왜 이렇게 흐름인 것을 웨이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갖고 숙청당해서 시베리아에서 죽었어요. 하여튼 1920년 무렵에.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후에 후학자들이 이런 걸 쭉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후학자들이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서 이제 2015년에 정보통신혁명, 우리가 지금 5차 사이클이 끝나고 이 다음에 이제 더 새로운 후기 정보혁명이 올 거다. 이제 여기에 뭐 바이오테크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이클 보시면 하지만 이거는 지금 18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100년이죠. 이건 6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걸 뭐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롱 사이클 말고 이제 좀 더 짧은 사이클로 뭐 쿠즈네츠 사이클, 뭐 주글라 사이클, 뭐 킨천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르마 자본주의 얘기했는데 그 카르마 자본주의가 지금 이거 자본주의 4.0이거든요. 여러분 뭐 책 통해서 자본주의 뭐 1.2, 2.0, 4.0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여튼 이 1.0하고 3.0이 비슷한 코드예요. 이렇게 자유방임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줄이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가격 시스템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어쨌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대공황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케인주의주의 이제 그런 것처럼 수정 자본주의 이제 요즘 와서 또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이 4.0하고 2.0은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그 시기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 역할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하여튼 자본주의 이제 진전을 설명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그 기준으로 에너지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통신 기술 이게 이제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산업혁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는 인터넷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술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3차 산업혁명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듯이 다 이건 이제 보편화가 됐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석유에서 이제 제대로 이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그 논리가 이제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정당성을 갖게 되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셰일가스는 막 나오면은요, 이 재생에너지 그 산업이 훨씬 이렇게 힘을 못 받게 돼요. 결국 이제 석유 이쪽 갖고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셰일가스가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게 요즘 그 이쪽 에너지 분야의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셰일가스가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셰일가스를 발굴하는 게 이제 그 경제적인 타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도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제레미 리프킨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고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본주의 사이클하고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좀 더 이 정치적인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이 세계 강대국의 순환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자본주의 하면 뭐 1500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길게 보면 뭐 12세기부터 시작됐고 이제 막 그러긴 하는데 무슨 뭐 데이터 볼 때 1500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 뭐 베네치아 등등 이제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뭐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요. 지금 패권 국가로 있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은 좀 더 이제 더 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패권 국가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두 개, 뭐 세 개가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이제 이 500년보다 이제 더 늘어나게 되죠. 어쨌든 이 포르투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패권 국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이렇고 뭐 영국이 이제 가장 오래 했었죠. 뭐 하여튼 이런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강대국이 되려면 이제 이 경제, 군사, 정치,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춰야 이제 패권 국가, 이제 강대 국가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대국굴기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중국 CCTV가 아주 야심차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이제 쭉쭉쭉 소개를 하면서 자기 나라 얘기는 거기서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중국은 이때 최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서양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원래 강대국인데 이제 18, 19세기 그때부터 이제 쭉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이제 대국으로서 이제 굴기, 이제 솟구쳐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시대다라는 그런 그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전체 다큐멘터리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가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강대국 순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그린 그림하고 이제 관련되는 건데 왜 문명 서진론, 뭐 동진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선진 그런 문명이 이제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스페인 이런 식으로 영국, 미국, 일본, 뭐 한국, 중국, 인도. 이제 인도 또 붙어 있는 데가 이제 또 이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서진론이고요. 그렇죠? 동진론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양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실 뭐 동진론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완전 풀 사이클을 돌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뭐 누가 맞냐 틀리냐 떠나서 이런 동진론, 서진론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요즘 전체나 경제사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 서진론은 물론 더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동진론 그 얘기도 뭐 무시할 수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논리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대인 얘기했는데요. 유대인이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잘 지내는 곳,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상거래도 많이 하면 그 나라가 흥하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일단 시작하면 이제 자기들이 뭐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그래갖고 항상 그 반발감을 사잖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추방을 당한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미끄러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계속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버릴 수도 없고 하는 왜냐하면 그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좋게 하고 이 경제에 활력을 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하여튼 그 평가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유대인들이 이슬람이 지배했던 그 스페인 그러니까 뭐 13세기, 15세기 이제 이때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제 이쪽 그 게르만 쪽에 이제 들어가기 전 얘기죠. 하여튼 그때 굉장히 전성기를 보냈고요. 유태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또 그러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 해가 동시에 이 기독교가 지배하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쫓겨나 있던 해이기도 해요. 그때가.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뭐 네덜란드나 뭐 이렇게 러시아 이쪽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막 움직였던 그런 시기고요. 근데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또 네덜란드로 많이 가서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가고 미국 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죠. 알고 보면 굉장한 그 파워를 지금 발휘를 하고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얘기하면 먼저 복잡할 것 같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직업들이 특히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뭐 처음에 이제 뭐 금융 수공업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차 이제 무역 뭐 그리고 이제 현대 오면서 이제 전문직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배우들도 그런 쪽 많고 감독도 많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 전달하는 홍보물로 영화만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그 사고방식, 이미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해요. 알고 보면 용학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알고 보면.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봤더니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이런 직업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유대인이 지금 우리나라 뭐 공식 통계로는 100명이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모르고 그리고 이스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카잖아요. 프란체스카가 스페인 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은 알고 보면 유대인이다.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처음 만든 대통령의 부인이 이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알고 보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변에서 이렇게 많이 그 퍼트러져 있는 그런 그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들 그림인데요. 특히 노벨상 중에서 경제학상은 거의 한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틈을 뒀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유대인이고요. 이쪽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을 때 시카고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도 이 유대인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그 록펠러가 만들었는데 록펠러가 유대인하고 그런 뭐 이렇게 혈통으로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는 유대인 명절은 쉬어요.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리고 동부에서는 예일이 특히 그런 학교예요. 예일이. 거기가 이제 근본주의 그런 거하고 아까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본주의를 유대인이 만들었으니까 이 자본주의의 논리인 경제학을 유대인이 많이 차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겠죠. 당연히. 제일 유대인이 없는 노벨상 영역이 어딜까요? 뭐 있죠? 물리, 뭐 의학, 뭐 이렇게. 평화상, 그렇죠. 뭐 분쟁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못 받았나요? 하여튼 뭐. 근데 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좀 받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쪽 총리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해결하면 이제 됩니다.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340만 명 정도 있다고 지금 돼 있고요. 2009년 이스라엘 통계청 발표인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 10%인데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미국에 가장 많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한국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말고 외국에 많이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네 나라래요. 그 중국 화교가요. 중국은 이제 워낙 본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해외 동포가 적은 것 같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로는 가장 많아요. 5,500명. 5,500만 명. 그리고 인교는 이제 인도 사람인데 거기가 외국에 이제 3천만 명가가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 나라가 좁으니까 해외에 더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727만 명이나 해외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해외 동포의 파워가 사실은 엄청난 그 인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하죠,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해외 이 동포들을 앞으로 더욱더 잘 발휘를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강중국이죠. 그래서 이 해외 그 동포청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이번에 저기 저 창조 저기 부서 그 생기면서 김 누구시죠? 그분이 이제 이번에 뭐 장관으로 온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다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그 해외 동포 이런 것들을 뭐 이스라엘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거를 이제 높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의 해외 동포부 신설 필요 하다고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 이렇게 발표는 안 났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언제 그 발표가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게 있어야 우리나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전 세계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위상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몇 년 전에 2015년에 이 GDP 가점으로 이 지도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바뀌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의 그 지도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니알 퍼거슨이라고 그 하버드의 그 교수인데 그 역사학자 그 경제사 쪽이죠. 근데 그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그냥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이게 뭐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하여튼 1500년하고 2000년 그 사이에 이 전 세계 GDP 중에서 이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니알 퍼거슨이 자신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앙구스 메디슨이라는 경제 사학자가 있어요. 이런 옛날 거 얘기할 때는 다 그 사람 자료를 이제 꺼다 쓰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재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이제 이 30% 정도까지 이렇게 한때 갔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1800년 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송나라 시기고요. 남송 시기. 그리고 이때가 청나라 왜 걸륭제, 뭐 옹정제, 강희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청나라 초기에. 그때 시기죠. 그때가 피크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쭈르륵 미끄럼을 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도가 굉장히 파워풀했어 옛날에. 우리는 인도가 좀 멀어서 인도가 뭐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강력하고요. 앞으로는 이 인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0년 무렵으로 해서 중국을 제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제 이상하게 조금 그래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뭐 그 전에 이렇게 계속 조금씩 하다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하면서 그때 팍 솟구쳤다가 지금 이제 막 꼬꾸라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더 늦게 갔다가 이제 또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더 길게 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하고 중국만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이제 1500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방이었는데 우리 뭐 명나라 때 그 정화가 뭐 이렇게 뭐 인도양을 이렇게 쫙 한번 누볐다라는 얘기 잘 아시죠? 굉장히 큰 뭐 배. 하여튼 그때까지는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 폐쇄 정책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위상이 이제 계속 떨어졌고 이제 1978년 덩샤오핑이 이제 다시 개방 정책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완전히 솟구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오픈 뭐 개방 경제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항상 그 중요한 그런 걸림돌로 그리고 중요한 이제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자 앵구스 매디슨이라는 그런 이제 분이 이제 이런 걸 옛날 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GDP 컨셉으로 이걸 이제 전환을 이제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유럽하고 중국하고만 비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 2013년이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2012년까지만 나왔겠죠. 그럼 이제 2020년 앞으로 10년 후에 이 나라별로 이 GDP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얘기인데, 중국이 이미 현재 이제 2위고요. 이제 이때 가서도 이제 2위인데 이제 나라별로 이게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나라만 좀 보면 인도네시아는 이제 16인데 이제 더 떨어지고요. 이탈리아도 떨어지고 스페인은 이제 조금 스페인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만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이제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2022년 이제 그때 가면 이제 한 12위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14위, 15위 그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50년 뭐 더 이제 한 40년 후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때는 중국이 1위가 되고요. 그리고 인도가 10위였는데 이때 가면 3위가 된다고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지금 많이 오르고 이제 러시아도 더 오르고 그리고 멕시코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전에 없다가 이제 10위 안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화살표를 표시 안 한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순위가 다 떨어지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포춘 그런 지에 보면 매년 그 글로벌 500대 기업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글로벌 500대 기업의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미 일본 500대 기업 중에서 일본이 차지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포춘 그 사이트에 가서 제가 본 건데 지금 가지고 온 거 그냥 했는데 지금 500대 중에서 그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차지하는 것이 지금 이때부터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 2012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제 좀 올라가다가 떨어졌고요. 아시아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시아 안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일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되면 중국 그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더 많아요. 숫자 자체가.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파워풀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미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그 상대적인 그 이익을 유럽 기업이 이제 가져갔는데 중국이 올라가면서 이제 유럽도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뭐 이것도 이제 포춘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이 500대 기업의 그 본사가 어디 있느냐 그걸 점으로 막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아직 뭐 미국이 많긴 많지만
지금 이제 이 중국 여기도 지금 꽤 많죠. 우리나라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도에서 보는 그 글로벌 500대 기업의 이제 본사 위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이 지난 50년, 1950년부터 이렇게 쭉 그 주석들이 어떻게 변했냐 얘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변했냐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중국의 지도자들의 그 제가 학력 갖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 마오쩌둥은 뭐 진짜 잘 못 배웠잖아요. 같은 뭐 공산주의고 막 만들고 이제 하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학력이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시진핑이 지금 법학 박사거든요. 그리고 리커창 거기가 경제학 박사예요 지금. 여기는 학력이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승만은 박사인데 지금 기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이것 보면서 되게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력은 국민들 수준은 올라갔는데 왜 지도자 수준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별로 잘 캐치 못하셨었죠. 그전에는. 제가 말하기 전까지. 근데 하여튼 중국은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이래요. 뭐 그래서 정치가 안 좋나 뭐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보게 되고 아니 뭐 꼭 그거하고 그 연관을 시키진 않는데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그 대조에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진핑 리커창이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재밌는 건 중국의 그 대통령 주석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이제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관계없지만 그 원래 이 이과 출신이 집권하다가 지금 가면 갈수록 문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이 두 사람이 다 이 문과 쪽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학부는 이제 뭐 화학을 했으니까 이과긴 하지만 여기는 학부를 법대를 나오고 박사를 경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드디어 이과에서 이쪽 문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어땠죠? 이번에 드디어 이과 출신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문과가 잡다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그 비교를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해석은 제가 깊이 해보진 않았고, 이제 통계적으로 하여튼 나온 그 피상적으로 본 것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팍스 시니카 뭐 리얼리 이제 이 얘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팍스는 피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그 팍스 히스패니카도 있어요. 스페인이 이제 집권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짧긴 했는데, 하여튼 브리테니카, 아메리카나 이제 시니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제 여러 가지 위상을 뭐로 표시할까 그러다가 한번 제가 봤더니 인구 1위, 영토 2위, 3위. 가장 큰 나라는 어디죠? 러시아죠. 두 번째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캐나다. 세 번째가 지금 중국이고요. 이제 GDP는 2위, 1인당 GDP는 88위예요, 지금. 지금 그래도 6,000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얼마였죠? 23,000불, 그 정도.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고요.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채권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정성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되는 거, 거기가 가장 많이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에 스페인에 뭐 재정위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의 국채를 중국이 또 많이 샀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정위기 생긴 나라들 채권들을 막 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다 돈으로 이제 지배하는 거거든요. 무역 1위, 미국이 1위인 줄 알았죠.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2012년에. 지금 3위가 독일인가 그렇고요. 우리나라 지금 8위에서 7위로 올라갔나요? 하여튼 뭐 그러고 하여튼 무역 1위로 이제 작년에 드디어 등극했고, 선박 수출 1위가 우리나라였거든요. 작년에 2위로 빌렸어요. 중국이 지금 1위가 됐고요. 자동차 생산 1위, 럭셔리 소비 3위. 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럭셔리 소비 10위에도 못 올랐어요. 근데 지금 3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저축률 50%. 우리나라 저축률이 지금 어떻게 되죠? 한 2%쯤 되나? 근데 여기는 지금 50%에 50% 하물며.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저축을 줄이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소비를 하면 내수로 이게 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지금 좀 문제가 생기죠. 선진국의 문제가. 그래서 지금 내수로 막 돌리고 있는데, 내수로 돌리면 얼마든지 이 저축률을 줄임으로써 이게 내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 보면 확실해요. 우리나라도 19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축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뭐 막 그랬는데, 하여튼 중국도 지금 이렇고요. 도시화율이 46%인데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도시의 80%쯤 되거든요. 근데 보통 80%가 맥시멈이라고 그래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리커창이 경제학을 했는데 도시 경제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전략이 도시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도시화율을 많이 하면 이게 이제 소비도 늘어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거리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과 도시화율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이제 훨씬 오랫동안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도 1980년대 그때 후반에 와서 이제 중산층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소비가 팍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중국이 이제 한 30년마다 이제 큰 뭐 이제 사이클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008년에 그 미국발 이제 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편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국 굴기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그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유화적으로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슬슬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2008년 9년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별로 봤을 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땠느냐. 덩샤오핑 때 8.8%였고요. 계속 올라갔는데, 시진핑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정식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7.2%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선진 자본주의가 이제 좋을 때고 이쪽은 안 좋을 때니까 이제 내수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목표를 좀 줄이기는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별로 이제 보면 이제 하여튼 1인 명목 GDP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 시기별로 그 경제 성장이 어쩌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거의 10%였고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그리고 MB 때 3.2%인가 그 정도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5년 동안에 또 어떻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제 그런 게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 죄송합니다, 물 좀. 그 정도는 유지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2.0%밖에 못 올랐거든요. 이쪽 전 세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고성장 뭐 예를 들면 7% 그거는 이제 기대 난망이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만큼만 성장하면 정말 선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작년 아까 그 데이터에 전 세계가 지금 한 3.5% 6% 이제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후진타오 때 이제 한 뭐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잘한 점들이 이제 이런 그 점들이죠. 그래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첫 항공모함도 이제 배치하고 유인 우주선도 발사해서 도킹하고 뭐 생각 밖으로 대만 관계를 그래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경착륙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연착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진타오에서 그래도 잘한 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뭐 지나가는 상황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중국은 이 파벌이 크게 세 개 있다는 것 아세요? 파벌이. 이 태자당이라고요. 중국은 이제 1949년 공산당 이제 집권할 때 그때 이제 건국 그런 그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훈구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자제들로 이루어진 그 파들이 있고요. 태자당이라고 그래요. 태자당. 그래서 시진핑이 태자당 그 소속이고, 그 공천당은 이제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 정신이 투철한 그런 이제 파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후진타오가 공천단이었고요. 후진타오가 찍은 사람이 리커창이거든요. 근데 이 리커창을 너무 빨리 그 띄워주는 바람에 이 태자당하고 샹하이당이 이제 서로 결집을 해갖고 이 시진핑을 띄웠어요.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집권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니까 더 높은 거거든요. 서열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리커창이 이제 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은
장쩌민이라고 잘 아시죠? 호진타오 전에 그 주석했던 이제 그쪽이 이제 상하이 이제 출신인데 이쪽이 이제 자본주의 그 자유경제 체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모택동 같은 경우 보면 이 장쩌민은 다 이제 그 반골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중국이 자본주의 쪽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 상하이방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 이제 파벌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느 나라든 이 파벌도 적절히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중국은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서열 이제 하이 랭킹 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시진핑이고 리커창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쪽 덩샤오핑이 이제 그때 1991년에 이제 훈령을 내렸는데 그때 도광양회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 열심히 하고 미국과 관계 잘 유지하고 하여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점차 이제 주변국을 조금씩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화평불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롭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치솟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준비 단계고 이때는 역량이 이제 많이 쌓인 상황에서 이제 치솟는 거고 지금 이제 이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하고 이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간다. 지금 해군 증강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쯤 온 것 같아요. 한 이 두 개, 중국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시진핑 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군사력으로 계속 지금 이제 넓혀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이제 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중국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변해 이제 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생각 밖으로 지금 철도가 엄청 많이 깔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고속 철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KTX 같은 거.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안 쪽에서 이게 내륙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포춘 글로벌 기업 보면은요, 이 철도 만드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 기업 500에서 지금 132 레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인프라죠. 옛날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깔고 막 고속도로 깔듯이 이제 그거 지금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토가 적으니까 좀 규모가 작지만 여기는 일단 하면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132 정도가 될 거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하면서 경제 성장을 더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 도시화율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그 경제 경영 이런 학자들 보면요, 이 도시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이게 1인당 GDP에 어떻게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정비례 관계예요, 정비례. 아까 제가 중국이 46%라 했잖아요. 근데 맥시멈은 8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지가 많은 거죠. 34%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하여튼 2020년 그때 되면 이제 적게 보면 한 9,000달러, 많게 보면 12,000달러 그 정도까지 이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쪽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전 세계 럭셔리 시장 10위 안에도 못 들었는데 지금 그동안 5위 4위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때 일본이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40%를 가져갔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 쫙 떨어졌고요. 지금 중국이 그걸 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일본의 럭셔리 시장이 정말로 파워풀했어요, 정말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럭셔리 시장의 한 반은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중국이 세계 1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이 가서 산 것까지 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럭셔리 시장 지금 생각 밖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다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제 안 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럭셔리 기업들이 이 중국에다가 매장 내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런 단계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관광객 이런 거 많이 풀어주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비싸거든요. 내에서 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럭셔리 가격 비쌀 때 해외 나갔다가 사고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럭셔리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하여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최근 얘기인데 좀 지나가겠고요. 이건 지나가고 그리고 럭셔리 이 소비 단계 이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떤 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럭셔리 이제 더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잘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인당 소득도 늘고 그러면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가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 럭셔리가 그냥 생활의 일부예요. 그리고 진짜 선진국이 되면은요 럭셔리 소비가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오히려 이런 단계거든요. 근데 이 단계로 봤을 때 일본은 이제 일상화 단계고요. 우리나라는 이 동조 단계, 이제 중국이 이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럭셔리 이제 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 단계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차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럭셔리로 봤을 때 그 나라의 수준이 어떤 게 되는지, 그게 선진국인지 뭐 중진국인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생각 밖으로 이게 전기 자동차 포함해서 이 자동차 이쪽 기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괴적 혁신 그 주자가 그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라는 그 교수 아시죠? 근데 여기가 이분이 얘기한 게 지금 현대차한테 경고를 했어요. 현대차가 지금 그 뭐 가솔린 자동차는 지금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막 올라가는데 앞으로 중국한테 추월당하는데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거는 가솔린 자동차 때문에 추월당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때문에 추월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자기가 뭐 해서 잘 되면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기술은 이제 채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로 뛰어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중국의 그런 전기 자동차 만드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봤을 때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이제 매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그 100대 대학 중에 지금 뭐 이미 중국이 지금 네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제 뭐 이쪽 상위는 이제 물론 미국하고 영국 쪽 기업들이죠. 뭐 칼텍, 스탠퍼드, 옥스퍼드, 하버드 이런 데인데 지금 이미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군데인가? 하여튼 그 정도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죠. 하여튼 중국 홍콩대, 베이징대, 칭화대, 홍콩 과기대. 그러니까 칭화대가 저기 시진핑이 나온 데고 베이징 대학이 리커창이 나온 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싱크탱크를 비교하는 것도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50위 중에 지금 중국 그 연구소가 지금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중국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사회과학원, 중국 과학기술협회.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소는 50위 안에 하나도 없어요. KDI 이제 뭐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기는 50위가 아니라 제가 여기 썼나? 예, 여기 이 아래쪽 58위, 그쪽 55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50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싱크탱크 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미술도 지금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 이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중국에서 작년에 하여튼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7부작으로 알려 있는데 중국의 그런 음식 문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번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이 자기 그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세계에다가 이제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뭐 스시 문화 해서 이제 그게 많이 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몬도간의 음식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품격 있고 뭐 좋다. 그리고 다 여러분이 모르는 또 음식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자 학원 이거 아시죠?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해외에도 지금 막 나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문화 예술 뭐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 됐든 이 언어가 됐든 뭐 음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계화 하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민간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하여튼 지금 거기까지 중국이 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경영대학원에 일부러 미국 안 가고 뭐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러기 아빠가 아니고요. 기러기 엄마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자식 따라 이제 해외 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 갈 때는 엄마가 가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가 애를 데리고 가고요. 요즘 일하는 여성들 많으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러기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부는 물론이고 경영대학원에 그 중국에 있는 경영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많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지금 뭐 서양 사람들도 자기 뭐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고 아예 이쪽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제2외국어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 가면 이제 일본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어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중국 경제가 켜지면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뭐 하여튼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본격화를 안 했는데 상하이를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 지금 바꾸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런던, 뭐 뉴욕, 뭐 도쿄는 막 올라가다 좀 이렇게 꼬꾸라졌고요. 지금 이제 3위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그 통화가 이제 기축 통화, 전 세계에서 통화는 그리고 제일 많이 거래되는 통화냐 아니냐, 이제 그건데. 지금 그렇게 되려고 좀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아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되면 정말 이제 패권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하이를 세 번째 그런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이제 먼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기축 통화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뭐 그 마이너스 그런 좀 안 좋은 편이긴 한 쪽인데, 그 지니 계수라는 거 아시죠? 소득 불평등 정도. 그게 지금 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다 그런 거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일이 될수록 소득 불평등이 이제 완벽하게 돼 있는 거고요. 0이면 이제 소득이 정말 평등한 건데, 이 이자성이 난이 언제죠? 명나라가 망했을 때거든요. 망하기 직전. 그때 0.6이었고요. 태평천국의 난은 뭐 청나라 어쨌든 말기 쪽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0.58이었고요. 국민당 정권 1949년에 망했잖아요. 그때 1940년대가 0.53이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수치가 0.55쯤 된대요. 지금 중국에. 그래서 하여튼 이쪽 그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한 왕조가 망할 때 그 진위 계수가 하여튼 0.5, 0.6 이쪽 되면 이제 망조가 보이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평이 많을 거 아닙니까? 소득 불평이 너무 심하면 어느 정도야 우리가 뭐 사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정도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이제 줄여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핫 이슈죠. 그동안 성장해서 막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그래서 중국의 진위 계수가 97년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를 낮추는 게 앞으로 그 중국의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소득 불평이 너무 심화되면 이제 불황이 돼요. 이게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많이 가면 또 이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터뜨리게 되거든요. 옛날 독일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일본이 이런 경우에요. 일본이 불황이 너무 심화돼 갖고 지금 뭔가 이렇게 밖으로 분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섬 중심으로. 그게 다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소득 불평등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런 데이터인데, 이건 뭐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섬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꾸 해군력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충돌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그 정도가 약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당연히 해군 쪽을 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미국의 정치학자들 이렇게 보면 먼저 대만을 이제 중국이 이제 복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괌이나 사이판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해군력으로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도 다 막아주고. 근데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벳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서양이 티벳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보호를 하려고 뭐 하는데 지금 어쨌든 영향이 잘 안 돼가지고 티벳은 지금 현재 하여튼 중국 땅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티벳에서 요즘 계속 분신 자살을 막 하고 있잖아요. 숫자 뭐 작년에 뭐 100명 늘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티벳도 앞으로 이제 중국에 있어서 항상 그 불똥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팍스 시니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속적 경제 성장,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커지려면 지속적 경제 성장은 일단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한 6,000불 이제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도 한 12,000불 그 정도까지는 일단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민주주의가 이 사람들 의식이 깨지면 이걸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계속 막았고 천안문 사태도 한번 터졌는데 막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언젠가 뭐 10년 안에 이제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 그리고 이제 이 중국말이 뭐 세계 공용어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이제 이런 단계들을 하나씩 거치면서 이제 진짜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이제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강소국이 아니고 이제 강중국이고요. 이제 강대국 뭐 하여튼 이쪽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페이지 이런 내용 보셨죠? 뭐 한국이 2050 클럽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20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50은 그 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 50이에요. 근데 2050을 다 충족시킨 나라는 지금 현재 7개 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7번째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1인당 인구야 뭐 13억 이상이지만 1인당 뭐 소득이 뭐 여기에 전혀 안 미치기 때문에 뭐 저 아래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강중국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강소국으로 뭐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이제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 이제 취임을 했는데 뭐 이제 3대 국정 과제로 이제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 용성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임식 그걸 이제 할 때 막 그날 보면서 텔레비를 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막 찍다 보니까 이 박근혜 그 대통령의 패션이 눈에 띄었어요. 하루에 옷을 몇 번 바꿔 입나 했더니 이 현충사 참배할 때 이 옷이고요. 여긴 취임식 할 때고 여기는 그 광화문에 복주머니 터트릴 때 있잖아요. 그 한복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이제 이거고. 청와대 들어가서 이제 어땠는지 뭐 저녁에 연애하고 그럴 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날 4개의 옷을 입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남자 대통령일 때는 뭐 내가 패션에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지 뭐 그래서 몰랐는데 여자 대통령이니까 일단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복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런 의상을 해외에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요즘 뭐 셀레브리티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외국 럭셔리만 이제 하지 말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뭐 핸드백도 들고 뭐 저번에 뭐 그게 어느 나라 핸드백이냐 그 막 인터넷에 뜨고 그랬죠. 하여튼 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중국 얘기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그거를 한 7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함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1989년에 피크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문제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FTA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그런 것도 좀 늘리면서 실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했죠. 해외 교포를 잘 활용하자. 그리고 이민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한류를 확산시키는데 그동안 한류는 대중문화 중심이었어요. 뭐 K 드라마, 뭐 K 팝, 요즘 와서 K 푸드. 근데 이제 아트나 스피릿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격조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뭐 전 세계에 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판 탈무드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무드는 왜 유대인들이 뭐 지난 2000 동안 뭐 자기 지혜를 모아서 13권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다 그거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국판, 그러니까 뭐 노노맹자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중국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 머리에 다 있거든요. 그런 지혜스러운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한번 추진해보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갖고는 안 되고요. 정말 그 군중 지혜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하면 좋겠고. 그리고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려면요. 우리나라에 국제기구를 많이 갖다 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벨기에나 네덜란드, 스위스 그런 데 국제기구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다 그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뭐 그 환경 이런 쪽으로 GGC 그거 뭐 홍도에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면 이것만큼 좋은 그 방어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전쟁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 그리고 중국과 뭐 미국 균형이고 잘하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강중국이고 이게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이제 뭐 손실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여튼 강중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런 걸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